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서 불거진 직무 감사 거부 논란 후폭풍이 거셉니다. 선관위와 감사원은 충돌은 물론 선관위와 감사원의 충돌은 물론 여야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건데 역대 정부에서도 여야 입장에 따라서 선관위의 위상은 흔들렸습니다. 역대 논란들 정리하고 전국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군함이 미 해군 구축함으로 달려들면서 대만 해협은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150m 이내 충돌 직전까지 갔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서로가 도발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잠시 후 강성홍 해설위원 실장에게 대만 해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관위 채용 특혜 관련해선 여야가 국회 국정조사에는 공감대를 이뤘는데 조사 범위를 놓고 이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한 정부와 여당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해 오늘 오전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정부는 모레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합니다. 회의에서는 보조금 환수와 고발, 보조금 예산 구조 조정과 추가 감사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도 감사에서 적발된 단체들의 국고 부조금은 그저 눈먼 돈이었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교통방해 시위 참여자에게 일당을 줬다고 주장하며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아직 내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은 시민단체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어떤 내용 논의됐습니까? 네, 국민의힘 윤재욱,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오늘 오찬 회동에서 선관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범위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선관위 해킹 시도 의혹에 대한 국정원 보안 점검 거부 등 다른 사안도 조사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감사원 감사 수용을 압박하면서 노태학 선관위원장뿐 아니라 선관위원들의 전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선관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이 선관위의 쇄신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선관위 쇄신을 막고 있는 선관위원들도 전원 사퇴해야 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이 선관위를 흔들어 요직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을 임명하기 위한 야욕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힘당의 선관위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승만 시대의 부정선거 개입 이후로 이런 개입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끝내 직무 감찰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 수사 요청서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발표한 혁신위원장 인선을 놓고 논란이 번지고 있더라고요. 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논란 등이 불거진 민주당은 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회 수장으로 외부 인사인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신임 위원장은 지난 2019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 제안자로 참여하는 등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임명 이후 SNS에 올린 과거 발언들이 알려지며 당 안팎에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선 조작설이나 윤석열 대통령 퇴진 등을 주장한 글을 올렸고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여 남북관계를 파탄낸 미 패권 세력들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이사장의 과거 언급에 대한 사전 검토가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전까지는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해촉 등 조치가 없으면 내일 현충일 행사를 마치고 천안함 유족, 생존 장병들이 찾아뵙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도 한쪽으로 편중되고 과격한 언행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라며 내정 철회를 주장하는 등 이번 인선을 둘러싼 내용 조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천안함 음모론, 윤석열 퇴진이 민주당의 혁신 방향이냐며 이 이사장의 임명으로 국민에게 외면받는 민주당으로 가도록 재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송 기자가 전한 대로 이 국정조사의 범위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선관위의 직무감사에 대한 입장차는 더욱 뚜렷합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선관위를 둘러싼 직무감찰 대상 논란은 여야의 위치에 따라서 공수가 엇갈렸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자, 선관위를 둘러싼 논쟁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관위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넣을지 말지를 놓고 당시 여야도 격론을 벌였는데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선관위는 독립기관이 아니라면서 대상에 넣어야 한다. 또 야당인 민주당은 독소조항 가능성을 근거로 빼자고 했습니다. 민주자유당은 야당의 주장을 선관위의 로비 결과로 의심하기도 했는데요. 다음 정부인 김대중 정부에서는 한나라당이 야당이 됐고 민주자유당 시절과 정반대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선관위 공무원들이 공정한 선거 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감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지금의 민주당 주장과 똑같습니다. 반대로 여당인 새천년 민주당이 감사원을 감쌌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이재호 의원 이름으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역시나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MB정부는 어땠을지 계산이 나오죠. 2011년 여야 공수는 다시 바뀌었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 10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되었는데요. 역시나 야당의 목표는 직무감찰 대상에서 선관위를 빼는 것이었습니다. 선관위를 둘러싼 여야의 입법 대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이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을 지난해 6월에 발의했고 연이어 민주당 이영석 또 조응천 의원이 반대 논리를 담은 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유례 없는 특혜 채용 의혹으로 다시 정치권 공방 한복판에 등장한 선관위. 비리 책임에 대한 규명은 물론 선관위를 완전한 독립기구로 만들자는 목소리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원장이 비상근이라 사무처의 전횡을 막을 수 없는 현실 등을 손봐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기관장이 오부 요인에 들어가는 헌법상의 독립기구지만 여야 밥그릇 싸움에 휘둘렸던 선관위가 이번 논란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재외동포청이 오늘 인천 송도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 출범을 축하하면서 조만간 일본의 원폭 피해 동포들을 초청해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5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재외동포청이 인천 송도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범식에 참석해 부존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미래는 해외 진출에 달려 있다며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있는 한국인 원폭 피해 동포들이 겪었던 지난 78년간의 고통과 슬픔에는 조국이 함께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저는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들을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인천이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동포의 뿌리라며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더욱 활기찬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별도의 비전 선포식을 통해 인천 시민과 재외동포 1,000만 명이 앞으로 대한민국 도약의 중심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인천이 추진하는 젤포르네상트 뉴용 콩시티와 같은 세계 초일류 도시를 향한 인천의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재외동포청 개청식에서는 신발왕으로 알려진 송창근 제 인도네시아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이 무궁화장을 받는 등
87명의 재외 동포 유공자들에게 훈장과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지 62년 만에 승격을 한 국가보훈부가 오늘 1층 현관에 새 현판을 달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가보훈부 초대 수장이 된 박민식 장관은 이제 첫 발을 내디딘 보훈부를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켜 보훈이 국가의 전신적 근간이자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 용산에 미국 워싱턴 DC를 상징하는 내셔널몰과 같은 호국 보훈공원을 조성하고 6.25 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낙동강 방어선에는 호국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훈부는 부승격에 따라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갖고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불영권도 행사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됩니다. 현충일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애국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추념식 행사에 맞춰 전국적으로 묵념 사이렌이 울린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홍종환 행안부 민방위 심의관은 이번 현충일 추념식 묵념 사이렌은 적기의 공격에 따른 민방공 경보 사이렌이 아니므로 국민은 경건한 마음으로 1분간 묵념 이후 일상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31일 북한 정찰위성 발사로 인해 서울 지역에 경계 경보가 발령이 돼 국민이 놀란 사례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돈봉투를 주고받은 의원들의 동선 자료를 확보하려는 차원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검찰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고요.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오전 국회 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뒀던 재작년 4월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좁혀진 의원들의 행적과 동선을 확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이정근 녹음 파일과 관련자 조사를 토대로 수수자군으로 지목된 의원들의 혐의를 확정하기 위한 교차 검증 자료로 쓰겠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의원이 재작년 4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 6천만 원어치를 건넸다고 적시했습니다. 장소 한 곳은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로 윤 의원이 이곳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300만 원이 든 봉투 10개를 돌렸다고 검찰은 적었습니다. 또 나머지 봉투 10개는 윤 의원이 의원회관을 돌며 직접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압수수색은 국회 사무처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까? 네, 검찰이 최근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 있던 의원과 보좌진 10여 명의 국회 본청 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이미 제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었는데요.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정식 절차를 거쳐달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당시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10여 명이 넘는 인원에 대해서 목적도 밝히지 않고 출입 기록을 요구했다면서 과한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에 응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개인 인적 사항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평소 검찰이 요청하면 제공해주던 출입 내역을 달라고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예고했고 이번에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동선 자료를 교차 검증해서 돈봉투 수수자들을 최종 특정한 뒤 조만간 이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최강욱 의원 측이 인사청문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최강욱 의원은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지난주에 MBC 소속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벌였던 경찰, 이번에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거죠? 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우선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자택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이어 오늘 낮 12시 20분쯤엔 최 의원 국회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표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 수사와 관련돼 진행됐는데요. 수사는 지난 4월 무소속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자신을 민주당 측 인사라고 주장하는 A씨가 한 장관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추적하는 경찰은 우선 피고발인 A씨를 조사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B씨가 관련 자료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MBC 임모 기자가 한 장관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언론사 기자에게 넘긴 정황을 파악해 임 기자의 자택과 국회 사무처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임 기자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경찰은 임 기자가 누구에게서 자료를 건네받았는지는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최 의원 측이 관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최 의원은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며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칠 경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유예할지를 결정하는 신문이 오는 12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신문기일을 오는 12일 오후 2시 반에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면직이 방송과 언론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분이라며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한 전 위원장이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점을 들어 면직 절차를 밟았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애초 최소 651억 원이었던 민간업자들의 배임액을 4,895억 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 집행 시효를 없애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이 확정된 뒤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개정안은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개정안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네, 선관위 전현직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고 선관위와 감사원 두 기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선관위 대상 국정조사인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앞서 들으셨다시피 입장차가 확연합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김만음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특혜 채용 관련해서 감사하겠다는 감사원과 받을 수 없다는 선관위 두 기관의 충돌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고 말씀드린 대로 여야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각각 근거가 다르죠. 일단 직무감찰 대상이 되는가 아니는가 주장이 다르고 있죠. 네. 선관위 쪽에서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네. 논거들을 한 두세 개 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헌법상의 감사원의 임무로 규정된 것이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한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행정기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그 조항에서도 밋이라고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도 행정기관 및 공무원을 두고 다른 공무원까지도 포함할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가 그 아래에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이게 대통령 소속이라면은 모든 부처를 통괄하기보다는 행정부처에 한정된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좀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감사원 개혁, 감사원의 뭔가 개편을 두고도 대통령 소속으로 하기보다는 네. 기능을 강화하려면은 국회 소속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식을 모색하든지 해야 된다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네. 이걸 근거로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된 부분에서 제외도항을 두고 있죠. 거기서 이제 인사혁신처의 인사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서 선관위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조 2항인데 네. 그런데 여기에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인사혁신처의 인사감사 대상은 그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인사혁신처가 하는 감사의 대상은 말 그대로 행정부에 해당되는 쪽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기 전에 네. 이 부분이 포함됐을 시기로 보자면 과거에는 총무처가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행정자치부가 담당했고 중앙인사위원회 담당했고 이런 식 되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조항은 감사원법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행정부에 관련된 내용에서 논의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거기다 굳이 왜 행정부를 다루는 것이면은 어떤 예외 사항을 왜 넣었을까 하는 좀 의문이 생기긴 합니다. 물론 이런저런 부분들이 입법 미비도 있고 또 자세하게 따져보면은 법률 조항별로 네. 뭔가 서로 안 맞는 그런 것이 있어서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현 상황은 원칙을 따질 필요도 있지만은요.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된 게 지금 인사 문제에 대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점에서는 혹시 직무감찰 대상이 아닌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선관위에서 자진해서 좀 감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국회의원들 부동산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지금 감사원에 전수조사해달라고 전수조사? 요청을 네. 했었는데 감사원이 직무 대상이 감찰 대상이 아니다 해서 거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애매한 상태에 있을 때는 선관위에 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자진해서라도 한번 조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렇군요. 분명하게 직무감찰 대상인가 아닌가 불분명한 대상이 있고요. 불분명하니까 입법적으로 미비하니까 그걸 선관위를 제외하자는 그 개정안들이 나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개정안이 나와 있다는 것은 현 법 체계에서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거로 주장할 수도 있고 불분명한 근거가 될 수도 있어서 역시 법 체계상으로 논란의 대상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 부분이 나중에 가서는 조만간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심판 대상도 되지 않을까. 과연 감사원이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직무감찰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아마 거기까지 갈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애매하다, 불분명하다, 바로 그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야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헌법 97조에 보면 이제 감사원은 행정기관을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 비위가 발생했을 때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기관은 감사헌법 24조에 따라서 당연히 직무감찰을 받게 돼 있습니다. 헌법 불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법이 좀 애매해요. 전주혜 의원님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넣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금 막 큰 칼부터 막 무조건 휘두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을 수 있죠. 네, 박 의원이 말한 불비라는 건 이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런 뜻인데 그런 좀 애매함 때문에 논란이 역대 정부에서도 있었더라고요. 아까 정리해 보니까. 네, 정부에서도 있었고 입법 과정에서 논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중앙선관위에서요. 감사원이 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라는 그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2020년에 나왔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쭉 읽어봤는데 네. 당시의 결론들은 선관위 입장을 반영해가지고 뭔가 감사원이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다만 그것을 뒷받침하려면은 현행법을 그대로 두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감사원법에다가 명기를 하든지 네. 제외 대상으로 명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중앙선관위법에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처럼 독립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정확하게 넣든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같이 많은 비교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직무에서 독립성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도 사실상 독립성이 필요한 기구이지만 법률 조항에 그것이 없는데 네. 만약에 법률 조항에다가 직무에서 독립성을 강조한다면은 뭔가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선관위가 발주한 영역에서 법률학자들이 법학자들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선관위가 위헌성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은 법률의 근거로서는 좀 불확실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이 이번 의혹을 고리로 노태학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에선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해,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선관위원장 사퇴를 촉구한다,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냐고 여야 어떤 논란으로 번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선관위 정도면은 진영 문제가 개입이 아니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정당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영역이 진영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또 오늘 뒤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심지어 언론의 중립성, 객관성, 진실성을 강조하는 방통위까지도 진영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든 부분이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오태학 지금 위원장이 과연 그동안의 중립성 위반 논란을 얼마나 벌였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 선관위 체제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조금 많이 불만을 표시하긴 해왔었죠, 과거에. 네. 그 선거운동 때 플래카드 표시 현수막 문구 논란도 가지고 있었고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가 돼 있어 왔는데요. 그 문제는 저는 나중에 사퇴 문제는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당장은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문제가 먼저 가지 않는가라고 보고요. 덧붙인다면은요, 그동안에 이런 기관이라든가 정치권의 책임이라든가 사과 문제가 나왔을 때 네. 어떤 방식의 과연 사과와 책임이 적절한 건 거죠. 그냥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 탈당하면 끝이고 이런 방식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국가기관의 책임자들이 해당 기관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책임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네. 물론 법률상으로 보자면 선관위원장은 탄핵이라든가 실형 이상을 받지 않으면 뭐 임기를 유지하도록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탄핵이라든가 실형을 받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되는 체제라면은 선관위원장 임명 과정에서도 조금 더 꼼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는 선관위원들을 대통령, 정당, 대법관, 대법원장 3명씩 임명해가지고 예. 위원장은 거기서 호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호선하는 방식으로 대법관 1명을 겸임하게 해서 6년을 하도록 하는데 그럴 정도로 탄핵이 아니고 실형을 받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되는 체제라면은 앞으로는 선관위원장을 정말 임명하는 과정도 조금 더 꼼꼼하고 헌법적인 기초가 되도록 여러 가지 좀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언급하신 이제 언론 문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이후 당분간 권한 대행으로 갈 거다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지명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동관 특보 이름도 좀 거론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벌써부터 야권의 반발이 노골적으로 심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는 후임 얘기가 나오기 전에 한상혁 아직까지 현 위원장이죠. 네. 한상혁 위원장 문제를 가지고도 야권에서 아주 반발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 이른바 쫓아내고 나서 자기들 사람을 심으려고 한다는 거 있는데요. 물론 그 정부 여당 쪽에서는 한상혁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문제 가지고 지금 조작 논란 가지고 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 재판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되는데요. 그 책임 못지않게 또 하나 한상혁 위원장이 그동안에 너무 정파적 성격이 강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죠.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윤석열 정부라든가 여당이 생각하고 있다면은 후임 임명에서 조금 더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하는 사람이 돼야 될 건데요. 네. 이동관 지금 후보 거론이 되고 있는 분이 워낙 좀 확실한 분이고 기가 좀 센 분이어서 야당에서 걱정하는 좀 기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하다는 건 MB 정부 때 인사인 것과도 좀 연결이 될까요? 네, MB 정부 때 인사 이것만 두고 얘기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상당수는 MB 정부 2기가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김효재 전 수석 아닙니까? 네, 뭐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이고요. 예. 정무수석까지 당시 했던 사람들 아다시피 김대기 지금 실장도 그런 상황이고 등급은 아래지만은 그 국안보실의 차장도 지금 이제 김태호 1차장 네, 그런 상황이고요. 당에서도 장제원 의원 등등이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 기존에 정당 활동을 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요. 뭔가 새로운 사람들로 좀 구축하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제3의 사람들로요. 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구체적으로 정권이 집행되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애매한 방향으로 갔죠. 일단 젊은 사람들이 수혈이 돼가지고 국민의힘 자체를 변화시키는 분위기를 줬던 이준석 전 당대표를 비롯한 쪽이 전부 좀 퇴출되지 않았습니까? 당이 좁아진 데다가 뭔가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갈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존의 세력을 좁혀뒀다. 그런데 기존의 세력 중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에 합류했을 때부터 이른바 적폐청산으로 많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남는 사람들이 주로 MB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MB 정부 2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물론 보수 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기존에 일했던 사람들 중에서 좀 쓸만한 사람들은 다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 그것이 그대로 재현되는 느낌을 들었을 경우에는 현재 계속 국민들의 신뢰가 확실하게 오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탈피하기 어렵지 않는가 해서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제3의 세력으로서의 장점을 한번 살리는 쪽으로 되돌아봤으면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상혁 전 위원장과 함께 묶여서 또 주목을 받은 인물이 바로 전현희 권익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감사원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 일단 임기가 27일까지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그간의 흐름에 대해서? 그것도 역시 논란이 있었죠. 네. 기존에 국민의힘 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조금 불리하게 해석했다는 국민의힘 쪽에 반발이 있어서 빨리 네. 끝났으면 했습니다. 공적으로는 정권이 함부로 관여할 수 없는 직책이지만은 방통위원장이라든가 국민권익위원장 등등은 사실상 대통령의 입김에 좀 배경으로 임명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기가 끝나가는 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임기가 끝나가는데 최근에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 여러 가지 다른 전수조사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임기가 끝나가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지율 잠깐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6주 만에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60%는 돼야 된다 이런 또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지난번 올라갔을 때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미국 방문했을 때 외교하고 그 뒤로 이어지는 좀 외교에서의 득점했던 요인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그렇게 높게 올라갈 정도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다시피 현재 여야가 마찬가지인데요. 뭔가 아직 상대방이 큰 악재를 만들지 않으면은 스스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1년이 지났는데 지난 무렵에 한미일 관계 외교에서 약간의 득점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에너지를 만들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차기 총선 지금 10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는 시점인데 10개월, 11개월 남겨두고 있는 시점인데 여론조사에서 상반된 평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한쪽은 이대로 간다면은 지금 악재를 3중 4중으로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참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등등을 감안했을 때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이렇게 부정이 아주 높은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오히려 민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을 여야가 동시에 같이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 교수님께서 새로운 에너지라는 표현 쓰셨는데 그런 새로운 에너지를 얻기 위한 일환일까요? 지금 대통령실이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00억이 넘는 부정 사용이 확인되긴 했는데 시민단체 옥죄기다 이런 또 비판이 일고 있기도 하고요. 네, 어떤 성격일까요? 아주 좀 민감한 건데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노동 문제 등등 해가지고 이전에 해왔던 걸 이제 많이 조금 정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적폐청산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폐청산이라고 주장할 만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한다면은요, 본인들이 엄청 엄정하게 해야 됩니다. 본인들 오히려 추상처럼 한다면 해야 될 것인데 본인들의 문제를 느슨하게 한 상태에서 엄격한 것을 강조한다면 조금 한계가 있어 보여서 네. 저는 이렇게 국민들에게 부분적으로 때로는 호응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때 예. 노동 문제 척결한다고 했을 때는 개혁 의지를 사가지고 조금 지지가 올라가기도 했었죠. 이런 에너지를 살리려고 한다면 스스로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도요, 제가 세종대왕 세종실록에서 보니까 예. 세종대왕이 악습을 어떻게 철폐할 것인가 하고 신하들이 묻습니다. 예. 가장 첫 번째가 뭐였느냐? 본인들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구습, 악폐 이런 걸 청산하려고 했을 때는 본인들의 모범보다는 과거를 청산하는 데만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폐청산이라는 용어를 아주 많이 썼고 많이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조금 위험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본인들은 그것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내로남불 용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뭔가 정비하는 작업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들 스스로가 윤석열 정부 스스로 윤석열 정부에 일하는 사람들이 본인도 엄격하게 한다면은
국민들로부터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은 2분 남았는데 하나는 이래경 이사장, 혁신위원장 얘기, 하나는 오인호 얘기로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자막으로 소개하기로 하고 과거 좀 발언 논란 때문에 민주당이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네, 이래경 지금 내정자가 아마 공적인 자리에는 처음 올라온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80년대 그래서 운동권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고요. 중간에 기업도 했습니다. 기업에서 좀 성공하게 돼가지고 네. 운동권 단체에 지원도 많이 해주고 했던 소문은 아주 좋게 난 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런 쪽에 해왔었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 객관적으로 해야 될 발언들 지금 아마 신경이 쓰이고 논란이 클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자체보다는요. 혁신위원장을 영입했는데 민주당에서 어느 부분에 대한 혁신 요구와 기대가 있는 건가라는 문제의식이 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현재 민주당에 대한 위기에 처한 것은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다가 돈 봉투 문제 그리고 코인 문제 등에다가 당 여러 가지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개혁하자고 하는 건지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온전시키려고 하는 건지라는 거에서 오히려 지금 임하는 자세가 이래경 내정자가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이 오히려 호위무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인지 이 점에서 본다면 현재 내정자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당 내부에서 그렇게 호응을 좀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인회, 사실 민주당 그 코인 논란 등 공세하느라 국민의힘 내부에 좀 파열음은 좀 안 나왔었는데 오인회 때문에 좀 시끄러워질까요? 이번 주 내에 뭐 공개하겠다, 명단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처음에 이용호 의원이 얘기했다 근거 없는 얘기다 사과까지 했죠. 다시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인 자체보다는 두 가지 성격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대통령실 쪽에서 과도하게 집권 여당에 대해서 개입하려는 의지가 뭔가 있지 않는가라는 문제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주체는 김기현 당대표인데요. 당대표가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 대통령을 뒷받침해야겠지만은 당이라는 독자적인 역할에 대해서 자율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을 좀 보여줬으면 그렇습니다. 네. 더구나 10개월, 12개월 남겨놓고 총선 국면으로 지금 공천 관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에서 당이 자율성을 가지고 뭔가 새롭게 갈 수 있는 이것의 비전을 확실히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실을 향한 또 김기현 당대표를 향한 불만 소리가 계속 나올 소지가 있어서 이 역시 김기현 대표 쪽이라든가 대통령실 쪽에서 유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준석 전 대표가 이를테면 예고 형식의 정치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이번 주에 공개하겠다고 했으니까 또 이후 파장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만음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만취 상태로 질주하는 40대 남성을 붙잡기 위해 한밤중에 도심에서 30분 가까이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한 운전자가 신호 위반은 물론이고 시속 180km로 차를 몰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진 건데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급하게 우회전 차선으로 들어가는 검은색 승용차를 경찰차가 따라갑니다. 빨간불도 아랑곳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승용차.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까지 넘어갔다 오기도 하더니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은 뒤에야 마지못해 멈춰 섭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다가오는데도 차를 움직이며 도주 시도를 멈추지 않는 운전자. 경찰이 다급하게 창문을 내리치며 제지한 끝에 결국 체포됐습니다. 경찰을 피해 5km를 내달린 40대 남성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음주운전 하신 그분이 이제 대리를 불러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거를 안 하시고 직접 운전을 하셔가지고 A씨가 심야에 도심을 시속 180km로 질주하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다른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체열을 한 뒤 일단 집으로 돌려보내고 조만간 다시 불러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술에 취해 클럽에서 여성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주한미군 상병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2시 반쯤 서울 서교동에 있는 클럽에서 20대 여성 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20대 남성 직원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소속인 A씨의 신병을 주한미군 헌병대에 인계했습니다. 한 달 전 업주와 손님 등 10명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같은 혐의로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40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클럽에서 간이 검사 결과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온 베트남 국적자 7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첩보를 입수한 뒤 클럽 손님과 종업원 등 127명을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하며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전자음악 축제인 월드 DJ 페스티벌에서 마약 거래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 거래자로 지목된 페스티벌 참가자 20대 남성 3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축제 개막 둘째 날인 그제 오후 5시쯤 남자 화장실에서 누군가 마약으로 보이는 물건을 주고받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현장에서 이들을 특정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거부하면서 인적 사항만 파악한 뒤 돌려보냈고 현장에서 마약이나 주사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골프장 탈의실에서 벌거벗은 이용객을 직원이 몰래 찍었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몰카도 문제지만 해명은 더 황당한데요. 네, 골프장 측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본 직원이 신고를 하려고 찍은 것 같다고 해명을 했는데 정작 나체 사진을 찍힌 사람은 담배 피운 적도 없다고 합니다. 제보는 Y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영천에 있는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던 A씨는 한 직원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벌거벗은 지인 B씨와 자신의 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고 있던 겁니다. 얼버무리던 직원을 추궁하자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의 나체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수치스럽죠. 아무리 그래도 나체 사진 찍혔는데 수치스러운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이걸 발견하지 못했으면 이 사진이 어디서 떠돌지도 모르는 모습이고 좀 섬찟하죠, 솔직히. 전부 다 처자식이 다 있는 사람들인데. 당황스러운 사건에 해명을 요구하자 돌아온 골프장 측 대답은 더 황당했습니다. 두 사람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 이를 보고하려고 찍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벌거벗은 채 사진을 찍힌 B씨는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와 담배를 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장소 역시 과거 흡연구역이었고 현재도 일부 이용객이 꽁초를 버려둔 상태여서 금연구역인지 쉽게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골프장 측이 흡연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다른 지인들 통해 가지고 왜 담배 피가 찢겠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더 괘씸한 거예요. 안 피는 담배를 자꾸 피다고 하니까 그게 더 나쁜 놈 되는 것 같고. 이에 대해 골프장 측은 직원이 피해자들의 흡연 모습을 신고하려고 한 행동이지만 사진을 찍은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사진은 모두 삭제한 뒤 피해자 일행에게 사과했으며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찍기만 해도 불법 촬영이 성립하는 만큼 상황을 확인한 뒤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인천 동춘동 지하 차도를 달리던 덤프트럭이 앞서가던 SUV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어 SUV 차량이 또 다른 덤프트럭을 들이받으면서 사이에 끼인 SUV 운전자 30대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정체가 심한 상황에서 덤프트럭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제때 밟지 않으며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시원 벽간 소음 문제로 이웃을 때린 30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을 하려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어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벽간 소음 문제로 옆방에 사는 B씨를 찾아가 때린 뒤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해 입건되자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왜 자신이 가해자가 돼야 하느냐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경북 경주시 일대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며 소규모 식당이나 가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40대 유튜버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구독자가 약 700명인 이른바 먹방 유튜버인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경주 일대에서 유튜브 촬영 명목으로 식당에 들어가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업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20일 A씨를 긴급히 체포했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범인으로 불려 고문을 받고 풀려난 뒤 숨진 고 윤동희 씨 유족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 등은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에 윤 씨의 강제추행 치상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1990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DNA 검사 결과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다른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으로 몰리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와 고문,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 나타났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30년간 유지해온 수신료 전기요금의 통합징수 방식에 관련해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에 대한 반영을 위해서 국민참여 토론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을 권고를 했고 또 국민참여 토론에서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았다며 공영방송의 위상 그리고 공적 책임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는 소식이 대통령실에서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 소식이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광 활성화로 내수 진작에 나섰지만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국내보다 해외 여행이 급증하면서 여행 수지 적자가 커진 겁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수출 부진 속에 정부가 내놓은 경기 부양책은 내수 살리기입니다. 물가 자극 우려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대신 국내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 겁니다. 국내 관광을 본격 활성화하겠습니다. 최대 6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내수 붐업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이번 달을 아예 여행 가는 달로 정해 숙박 쿠폰을 풀고 KTX 할인 등 각종 지원에 나섰습니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소비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는 건데 효과는 아직입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오히려 줄었고 국내 소비도 2% 넘게 줄며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또 국내 소비 중에서도 사실 뭐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여행 같은 소비도 사실 서비스업 쪽에 일부 들어가 있고 해외 여행 가서 쓰는 소비는 저희 산업활동 동향에는 이제 안 잡히니까. 실제로 올해 1분기 여행 수지 적자는 3년 반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32억 3,500만 달러 적자로 지난 2019년 3분기 이후 가장 컸는데 1분기 기준으로는 5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해외로 나간 국민이 1년 전보다 급증하면서 여행 수지 적자 폭을 키웠습니다. 1분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170만 명에 그쳤지만 해외로 떠난 한국인은 500만 명에 육박한 겁니다. 특히 엔저 영향으로 일본으로 떠난 여행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 가느니 차라리 동남아, 특히 이제 일본 가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내수를 키워서 수출 부진을 좀 만회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5개월째 이어진 무역 적자는 다행히 그 폭이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여행 증가로 악화한 서비스 수지 적자가 전체적인 지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한 달 전보다 57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외환 보유액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4,209억 8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57억 달러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유로화와 엔화 등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미달러 환산의 감소와 금융기관의 외화 예수금 감소, 외환 시장의 변동성 완화 조치 등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미 달러화 지수인 달러 인덱스는 전달 대비 2.6% 상승했습니다. 낙농가와 유업체가 올해 우유 원유값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가와 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 낙농진흥회가 오는 9일 소위원회를 열어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원유 리터당 69원에서 104원 범위에서 가격 인상을 논의합니다. 최근 사료 가격 인상 등으로 낙농가 생산비가 증가하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원유값이 오르면 우유가 들어가는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엔 25%까지 올라갔지만 지금은 19%로 떨어지면서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인도, 베트남 등으로 가는 수출 물량이 늘고 있지만 중국의 부족분을 메우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중국 수출이 15%까지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4년 9% 점유율로 최고치를 찍은 뒤 사드 배치와 반환 감정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다 지난해에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차가 호평을 받으며 세계 시장 점유율은 8.5%로 역대 최고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 더 치열한 시장에서 제품의 어떤 품질이라든지 가격 경쟁력 또 마케팅 전략 3박자를 맞춰서 더 치열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좋은 결과가 도출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중국 외 시장에서 수출이 대조를 보이는 현상이 최근엔 다른 품목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중국 석유 제품 수출은 35.5% 감소한 반면 대세계 수출은 64.9% 늘었고 2차 전지도 중국 수출은 28.8% 감소한 데 비해 다른 나라로 가는 수출 물량은 15.1%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도 지난해 대중국 수출은 4.4% 줄었지만 미국과 베트남, 인도, 호주를 상대로 한 수출은 늘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수출에서 중국 비중은 2021년 25.3%에서 올해 1분기 19.5%로 하락한 반면 대미 수출은 17.8%로 증가했습니다. 15% 내외가 한 국가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정도의 아주 바람직한 이상적인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한 10%포인트 정도로 저희가 다른 나라에서 채워야 되는데요. 수출이 그나마 호조를 보고 있는 나라가 미국, 인도, 호주 등입니다. 무역협회는 대중국 수출이 줄어든 것은 반도체 같은 중간재의 자립도가 향상됐기 때문이라며 아직은 다른 나라가 중국의 빈자리를 메우기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품목에 따라 지역별로 특화된 수출 전략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2년 전에 집값이 정점을 찍었을 때 체결됐던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그때보다 뚝 떨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2,5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대단지입니다. 재작년 5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셋값이 5억 8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최근 2년 만에 4억 6천만 원까지 1억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도 2년 전만 해도 80제곱미터에 9억 원까지 치솟았던 전셋값이 7억 2,500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2021년도 이제 피크 때 예를 들어서 84제곱미터가 6억 5천 정도 하던 게 지금은 한 5억 정도, 5억에서 5억 5천 사이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에서 한 25% 정도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죠. YTN이 서울 은평구에 있는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 전셋값 추이를 비교해봤더니 10곳 가운데 7곳이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평균 1억 원가량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오는 7월 인근에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전셋값 추가 하락도 예상됩니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급락하면서 전셋값이 과거 계약했을 때보다 더 떨어져 집주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기 어려운 역전세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 수준에서 지난달 절반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역전세 주택의 경우 계약을 맺었던 때보다 평균적으로 전셋값이 7천만 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전셋값이 정점을 찍은 재작년 11월 맺은 계약 만기가 올해 하반기에 도래하면 이런 추세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역전세가 발생하면 임차인들은 만기 시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워지고 임차권 등기, 소송 비용,
또 불필요한 대출 이자 등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임차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돈을 빌릴 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은행과 보험사들이 올해 1분기에만 12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카드회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등 나머지 금융업권은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6조 2,400억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 7,600여억 원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가운데 은행과 보험회사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을 합치면 12조 2,1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 5,600억 원이 급증했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의 1분기 순이익이 7조 원,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합친 보험회사가 5조 2,3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최근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33.1%가 코로나19 국내 재유행 가능성이 높다고 답을 했습니다. 재유행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은 25.2%로 집계됐습니다. 위기 단계 하향 조치가 내려진 시기에 대해서는 너무 빨랐다고 보는 사람이 20.6%로 너무 늦었다는 응답 19.2%와 비슷했습니다.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때 아닌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5월 넷째 주 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25.7명으로 독감 유행 기준인 1,000명당 4.9명에 무려 5배를 초과한 수준입니다. 특히 독감 환자 가운데 7살부터 12살 사이 아이들의 독감 비율은 19세부터 49세, 그러니까 성인 발생 비율의 2배에 육박했지만 정작 아이에게 먹일 해열제가 품귀 현상을 보여 밤샘 열 보초를 서는 부모들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90%에 달하는 국내 판매 1, 2위 어린이 해열제가 제품 이상으로 잇따라 제조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인데요. 챔프 시럽은 일부 제품에서 갈변 현상이 발생했고 콜데원 키즈펜 시럽도 가루와 액체가 분리되는 상분리 현상이 나타나 줄줄이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체품 확보에 나섰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습니다. 어린이 해열제로 주로 쓰이는 현타액은 알약보다 생산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갑자기 생산량을 늘리기 어렵고 소화 인구마저 줄면서 많은 제약사가 이미 관련 생산 시설을 감축한 상황입니다. 약국에서 구할 수 없자 부모들이 맘카페를 통해 직접 약을 구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개인 간 약품 거래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펄펄 끓는 아이를 방치할 수 없어 해열제 품앗이를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식약처는 지난 2일 해열제 주요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수급 현황과 생산 계획을 점검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 해열제 공급난이 조기에 나아지긴 어려워 아이의 잔기침 한 번에 부모님들은 애를 태우는 긴장의 날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잠시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이 공영방송 KBS, TV의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이를 부처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법 개정과 후속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조금 전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오늘 6월 5일 이와 같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온 수신료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또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의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습니다. 군 당국이 서해상에 추락한 북한 우주발사체 동체 잔해 일부에 대한 인양 작업을 엿새째 이어갔는데요.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는 설비 이동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어 정부가 2차 정찰 위성 발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오늘 인양 작업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서해상에 추락한 북한 우주발사체 동체 잔해에 대한 인양 작업이 엿새째 이어졌습니다만 오늘도 수면 위로 올리지는 못한 채 인양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군은 현장 유속이 빠르고 시야가 좋지 않아 수중 상황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통형의 동체 잔해에 고장력의 밧줄을 묶어 끌어올려야 하는데 수심 75m까지 가라앉은 상태라 쉽지 않은 작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양 시점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군은 내일 아침 수중 여건을 봐가면서 인양 작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또 해군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해 다른 발사체 잔해도 수색했지만 아직 추가로 식별된 건 없었습니다. 네, 북한이 2차 발사를 예고한 상황인데 동창리 발사장에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기존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인근 해안에 건설된 신규 발사장에서 진행됐는데요. 이번에 동향이 포착된 곳은 서해위성발사장의 기존 시설입니다.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미국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지난 3일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내놓은 분석인데 발사체를 옮기고 수직으로 세워 발사대에 장착시키는 설비인 이동식 건물이 발사 패드 중심부로 이동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달 29일에는 발사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 100m 떨어진 지점으로 위치를 옮긴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군 당국은 한미 정보 당국이 동창리 지역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2차 발사 시기와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기 전 국제해사기구 IMO에 통보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국제규범과 상식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북한의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다며 그러한 태도는 국제적인 고립과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마이크 터너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은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며 공격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위원장은 ABC 방송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자 현재 북한은 핵무기 능력, 미국을 타격하고 뉴욕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위원장은 북한과 관련한 기존 억제력 개념이 더 이상 소용이 없다고 규정하고 공격적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의미하는 억제력 플러스 방어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곧 중국과 인접한 국경을 다시 개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도는 가운데 중국의 한 인터넷 업체가 다음 달 초 북한으로 떠나는 관광단을 모집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인터넷 기업 베이징 치칭왕은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관광 사찰단을 꾸리기로 했으며 1차로 다음 달 4일 베이징을 출발해 단동을 거쳐 북한으로 가는 관광객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검색 포털에는 허위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문이 떠 있습니다. 네, 타이완 해군이 모레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타이완 동북부 수아오항 부근에서 세척의 군함을 투입해 매일 수중 훈련을 한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해군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침공에 대비해 기뢰 설치와 제거 훈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타이완 언론들은 타이완군이 중국 위협에 맞서 다음 달 27일 오전에는 북부 타오위안 국제공항에서 공중 강습 처지, 공항 재탈환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중국 구축함이 타이완 해협을 지나던 미군 구축함에 130여 미터 앞까지 접근을 해서 위험스러운 항해를 했습니다. 최근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우발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성홍 해설위원 실장과 이 소식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끼어들기. 자,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구축함이 충돌할 뻔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100m 좀 앞에서 이렇게 가까이 항해를 했는데 끼어들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한 100m 앞 왼쪽에서 중국 구축함이 쓱 들어온 겁니다. 이건 이제 자료 화면인데 그 앞에 우리가 몇 번 보도했던 그 화면을 보면 그 옆에서 바로 찍은 화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그 구축함이 미국 구축함의 행진을 옆에서 끼어들면서 막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화면이 아마 그 화면인 것 같은데 보여주시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 왼쪽에서 들어가는 저 구축함이 중국 구축함이고요. 정말 가깝네요. 루양함. 근데 저 그 미국 구축함이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거고 그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거리가 137m 정도 된다는 건데 우리가 학교 운동장 100m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아시죠? 그러니까 배가 쭉 가면 쿵 하고 부딪히는 건데 그걸 다시 볼 수 있으면 다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한번 다시 영상 보여주시죠. 예, 왼쪽에서 이렇게 그 중국 구축함이 들어오는데 사실 저걸 누가 봐도 정면으로 가는 미국 구축함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뒤에서 촬영을 한 건데 지금 저 화면인데요. 저걸 좌현이라 그러는데 앞쪽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예. 저렇게 끼어드는 거죠. 좌현의 앞쪽으로 끼어들고 있는 상황. 저는 그러니까 끼어들기 같은 느낌으로 표현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왼쪽으로 다시 건너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S자 형태로 그러니까 항해를 하면서 미국 구축함에 저걸 가로막는 거죠, 진행을. 예, 말이 100m지 이제 선박이어서 뭐 보통 차량으로 따지면 거의 칼치기에 준하는 거의 그런 일촉즉발의 순간이었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던데 지금 이 촬영한 장면 자체도 캐나다 군함이 촬영한 거라고 하는데 캐나다 군함은 왜 현장에 간 겁니까? 네, 그것도 중요한데요. 이게 캐나다 군함이 뒤에서 저 거리는 한 500m 정도 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뒤에서 촬영한 건데 미국 군함이 보통 한 1년에 한 10번 정도 저렇게 통과를 합니다. 타이완 해협을. 근데 이번에도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캐나다 군함을 데리고 들어간 거죠. 캐나다 군함이 독자적으로 가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중국의 워낙 감시와 추적이 엄격하기 때문에. 근데 미국 군함이 앞에 가는데 따라간 건데 뭐 미국이 해양협력 차원에서 군사협력 차원에서 캐나다 군함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중국이 반발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유입니까? 다른 때보다 더 위험한 걸 알았으면서 이렇게 일종의 시위인데 배경이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것이 왜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했을까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나라를 이렇게 우방국이고 동맹이지 않습니까? 캐나다가. 동맹국 군함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건 그 다음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럼 다음에는 다른 나라 군함을 데리고 오겠구나. 그러면 그게 뭐 막연히 영국일 수 있고 프랑스일 수 있는데 일본일 경우가 가장 심각한 겁니다. 일본 군함이 만약에 중국 군함을 뒤따라서 같이 들어왔는데 그걸 그냥 두기는 중국 입장에서 어려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군함이 들어왔을 때 쐐기를 박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뭐 바다이기 때문에 속도가 아주 빠르진 않지만 137m라는 거는 일상적이지 않은 기동이고 특히 앞에서 가로질러 갔다는 거는 의도가 분명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중국 전투기가 미국 정찰기에 근접 비행했다는 소식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그렇죠. 지난달 26일인가 그런데요. 그때는 이제
남중국해입니다. 조금 아래쪽인데 거기서 미국 정찰기가 수시로 공해상의 그 상공에서 정찰 활동을 합니다. 네. 이 그림입니다. 저렇게 예. 중국 전투기가 앞으로 휙 지나가죠. 예. 저긴 사실은 좀 더 위험합니다. 거리는 더 멀지만 왜냐하면은 전투기라는 게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예. 뭐 마하 이런 속도인데 네. 이 정찰기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덩치도 크고 무장력도 약하고 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고 이 덜컹하는 그런 이렇게 그 분위기가 나오는데 저것이 이제 무슨 기류에 어떤 충격을 줘서 저런 건지 아니면 카메라가 흔들려서 그런지 모르는데 일부 보도를 보면 저 비행기가 이렇게 쿠궁해서 그래서 저기 흔들렸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네. 저것도 굉장히 위협적인 거고 보통 공군이 저런 어떤 기동을 일부러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발티케나 저기 러시아와 그 나토가 경쟁을 벌이는 그쪽에서도 러시아 공군이 가끔 미국 정찰기를 저렇게 혹은 전투기끼리도 저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너무 가볍게 보기 어려운 것은 저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우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1년에 저렇게 하다가 하이난 섬 아래쪽에서 미국 군용기와 중국 군용기가 저런 행위를 하다가 중국 군용기가 추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국군이 전사했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해결 방법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예민해지게 되죠. 그냥 무력 대 무력으로 가면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교 무대에서 어떤 두 나라 사이의 신경전은 좀 익숙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해상 또는 공중에서 이런 군사적 충돌은 굉장히 민감해 보이는데 자 미국과 중국 양국의 국방장관이 설전까지 벌였다는데 이 문제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마침 이제 샹그릴라 대화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지는 않았어요. 예고된 것처럼 만나지는 않았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질문 답변을 합니다. 그 세션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오스틴 국방장관의 모습인데요. 타이완 해협에서 만약에 충돌이 일어나면 매우 파괴적일 것이다. 어떤 언론은 재앙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미국도 이 타이완 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중요시하고 여기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를 저렇게 표현한 거고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여기에 전 세계의 이해가 걸려 있다. 사실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해도 크게 걸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저기가 만약에 중국의 해군 관할로 타이완 해협이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그 해외 의존적인 경제 활동, 무역 활동이 굉장히 중국의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앞서도 미국이 중국의 그 국방장관 회담하자고 제안했다 거절당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보면은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에게 어떤 그 군사적인 대화 채널을 열어놓자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걸 좀 반대하고 있어요. 사실은 시작은 작년 8월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반발했고 미사일을 쏘면서 포위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이후에 중국에서는 군사적인 협의를 중단시켰습니다,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에 발리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거길 가서 그 G20 정상회의에 가서 시진핑 주석과 잠깐 만났죠. 그러면서 이게 좀 풀리는가 싶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군사적인 교류나 대화 채널도 다시 복원되는가 했는데 이게 잘 안 됐고 올해 초에 이제 그 정찰 풍선 사건 때문에 미중 관계가 더 나빠졌죠. 그래서 사실 지금 군사 채널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유지되고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우발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상푸 부장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중국은 회담 자체 응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중국이 강경하게 나오는 배경까지 좀 포함해서 질문드리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어느 정도 강경하게 나간다는 것은 이제 예상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어떤 그 기저에는 이 시진핑 주석의 그 어떤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 중화민족의 부흥을 하자는 게 탄탄히 어떤 논리적으로 국가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인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경제력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되고 또 지금 동중국해나 타이완 주변에서는 사실 중국 군사력이 매우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네 주변 해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기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미국이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기네들의 군사력에 대한
어떤 자신감 같은 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국가안보회의 같은 어떤 우리나라의 국가안보회의 같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 거기서 시 주석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뭐 큰 바람과 경랑 그리고 심지어 모진 풍파까지 중대한 시련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타이완 문제가 저렇게 민감하게 가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런 국가안전 중앙국가안전위원회인데 여기 소집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중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시사하는 건데 그 이후에 이런 몇 가지 군사 채널이 없는 가운데 벌어진 그 우발 충돌을 우려하게 하는 저런 어떤 위협적인 비행이라든지 위협적인 항해가 나왔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이 상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이 미중 갈등이 격화될수록 국제사회에서는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 좀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포함해서?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어제 클린턴 브링크라는 미국 동아태 담당 차관보 국무부의 고위 관리인데 중국에 갔습니다. 네. 가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이슈를 중국과 논의하겠다 이렇게 국무부 홈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중국에서는 중요한 이슈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위험한 상황의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기 위해서 오는 거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민감한 상황에서 클린턴 브링크 저 사람인데요. 중국에 가 있는 저 사람이 과연 누굴 만나서 무슨 얘기를 중국과 할지 그걸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이제 왕이 그 정치국원이라든지 정치국위원이라든지 저 사람의 상대는 아닙니다, 사실. 그 다음에 중국의 외교부장이 된 칭강 이 정도를 만난다면은 뭔가 좀 긍정적인 어떤 결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갈 수 있는 이런 다리가 놔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이하 수준의 사람을 만났다 하면 상황이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감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쇠퇴라고 인식했다는 부분이 흥미롭네요. 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방어선을 겨냥해 대대적인 공격에 나섰지만 실패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황보영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넓은 들판에 전투 차량들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일부에선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장갑차로 보이는 차량에선 순간 불꽃이 번쩍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주 남쪽 지역에서 대규모 공세를 펼쳤지만 성공하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С утра 4 июня противник начал крупномасштабное наступление на 5 участках фронта на южнодонец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ведением в бой 23-й своих задач противник не добился, успеха не имел. 러시아 국방부는 또 우크라이나 병사 약 250명을 사살하고 전차 16대와 보병 전투차량 3대, 장갑차 21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Командующий объединенной группировкой войск, начальник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енерал армии Герасимов, в этот период находился на одном из передовых пунктов управления на дан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도네츠크주와 서쪽으로 인접한 자포리자주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전투 차량 10대 이상을 투입해 돌파를 시도했다고 러시아 측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러시아 발표의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입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대반격 작전 개시를 선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 말은 필요 없다고 적었습니다. 러시아 표현대로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 공세를 펼친 게 사실이라면 이번 전투가 그간 예고돼 왔던 대반격 작전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격을 앞두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실전 대비 태세와 전투 능력을 탐색하기 위해 이른바 정찰 공격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해마다 홍콩에서 열리던 6.4 天安门 시위 희생자 추모 행사는 홍콩 당국의 봉쇄로 이제는 타이완으로 옮겨갔습니다.
어제 중화권에서는 타이완에서만 희생자를 기리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전합니다.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의 장제스 기념관 옆 광장에 홍콩에서 철거된天安문 시위 추모 조각상이 세워졌습니다. 수치의 기둥이라는 조각상 주변으로 추모객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전자촛불로 새긴 8964는 1989년 6월 4일 베이징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민들이 숨졌던 그날입니다. 我们现在可以这样讲话，都是就是有钱人这样争取。那我们要记住这个历史，就是也要警惕，就是不要让这个民主自由就这样又被侵害了这样。 30년 동안 해마다 홍콩에서 열렸던 추모 행사는 홍콩 당국의 봉쇄에 따라 올해 중화권에서는 타이완에서만 열렸습니다. And that's like more than 30 years of commemorations. So it's all ingrained in our subconscious that we should care and practice our sympathy towards other people's yearning for democracy and freedom.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500여 명이 야간 촛불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64초 동안 묵념도 올렸습니다. 촛불 집회를 주최한 민간단체 측은 육사 민주화 시위는 타이완이 매년 기려야 할 사건이며 중국 공산당은 매일 군사력으로 타이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중국 서남부 쓰촨성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19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관영 CCTV 등 현지 매체들은 어제 오전 6시쯤 쓰촨성 러산시 한 마을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애초 5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종자가 모두 숨지면서 사망자는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한 광물업체가 위치한 지역으로 낙석과 흙더미가 이 업체의 생산시설과 생활시설을 덮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네수엘라 남동부 볼리바르주의 이시도라 금광이 붕괴해 안에 있던 인부 12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베네수엘라 일간지 엘 우니베르살 등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주 정부는 폭우 영향으로 지난달 31일 무너진 광산에서 12구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당국은 오래전에 폐쇄된 이 광산에서 채굴 작업을 하다가 집중호우로 약해진 갱도 일부가 무너져 인부들이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00명 가까운 사상자를 낸 인도 열차 충돌 사고의 구조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신호 잘못 때문에 열차가 엉뚱한 노선으로 진입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엉망으로 뒤엉켜 있던 열차가 대부분 한쪽으로 치워졌습니다. 사고 지역엔 중장비와 많은 인력이 투입돼 생존자를 찾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은 구조 작업으로 현장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망자 275명, 부상자 1,175명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비 조사 결과 신호 잘못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잘못된 신호로 열차가 다른 선로에 들어갔다가 연쇄 충돌과 탈선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इलेक्ट्रॉनिक इंटरलॉकिंग में जो चेंज किया जिसके कारण ये दुर्घटना हुई जिसने भी किया जिसने भी जो भी इसके कारण है वो इन्वेस्टिगेशन से निकलेगा. 현장을 찾은 모디 총리는 사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며 죄가 입증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는 오는 7일 오전까지 선로 복구 작업을 마친 뒤 운행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귀갓길 여성을 마구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 신상을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SNS 계정도 유포되고 있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적 제재라는 지적과 함께 또 박수를 보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입니다. 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우리는 이제 귀갓길 여성을 폭행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유튜버가 어디까지 공개한 겁니까?
네, 먼저 사건 내용부터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오피스텔 현관에서 벌어졌습니다. 가해 남성 30대 A씨가 새벽 시간에 귀가하던 피해 여성의 머리를 뒤에서 차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발길질까지 해 정신을 잃게 하고 크게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범행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된 이후 가해자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 A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9분 정도 길이의 영상을 통해 A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실명과 생년월일, 출생지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A씨의 예전 범죄 기록까지 날짜별로 상세히 올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신상 공개를 반기는 반응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네, 가해자 A씨의 신상이 공개되자 높은 관심과 함께 호의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상 공개 이틀 만에 조회수가 470만 회가 넘어섰고 댓글은 3만 5천 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가해자 A씨를 비난하고 유튜버를 응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요. 일부 네티즌은 신상 공개줘서 고맙다며 후원금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신상 공개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경찰의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당사자가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고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해당 유튜버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할 경우 저 카라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 유튜버는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자 A씨의 신상이 공개되자 A씨 것으로 보이는 SNS 계정도 유포되고 있습니다.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사진과 일상 모습 등이 올라와 있는데 네티즌들의 비난 댓글이 1,500개가 넘게 달렸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가해자 A씨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그리고 재범 방지 효과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진 뒤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사건 당시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상공개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신상 공개는 엄연히 불법이다. 해당 유튜버도 알고 있던 내용인데 이 사적 제재 논란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가해자 A씨에게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지금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A씨의 결심 공판에서 1심 형량의 2배가 넘는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혐의는 강간, 살인, 미수입니다. A씨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등 성폭력을 목적으로 범행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DNA 염색체의 증거가 발견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A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리는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인천에 있는 학원이 인가받은 국제학교인 것처럼 운영을 해오다 교육청에서 등록 말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 학원인 줄 몰랐다는 입장인데 학원은 이름만 바꿔서 같은 장소에서 그대로 원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온 A씨는 지난 3월 말 학교가 등록 말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학교로 알고 있었던 곳이 교육청엔 학원으로 등록돼 있었다는 사실도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입학 안내서나 공지사항에 모두 학교라고 돼 있었다며 학교가 아닐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부모가 이 거액을 들여가지고 학교 갈 시간에 학원을 보내겠냐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 거죠. 학원 측은 학교라고 칭한 적이 없고 운영 초기 실수가 있었던 거라고 해명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지 않은 채 원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름이 한 글자 바뀌었고 대표자가 원래 원장에서 남편으로 교체됐을 뿐 운영진이나 강사도 거의 그대로입니다. 학원 곳곳엔 예전 명칭을 썼던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같은 기관이 간판만 바꾸고 운영되는 셈입니다. 교육청은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학원이 대표자나 명칭만 바꾸는 방법으로 새로 등록하더라도 현행법상 막을 길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학교 명칭을 쓴 것 등 위반 사항은 모두 시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학교에 가는 대신
학원을 택한 원생 250여 명에게 학교 수준의 교육 환경이 제공되는지는 의문입니다. 과거 급식이 건물 로비에서 이뤄졌고 지금도 야외 활동은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학원 시설인 경우에는 그런 엄격한 룰들을 적용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 환경이 일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체제와 다르게 환경이나 시설이 열악한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해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국제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학원에 등록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네, 지난해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검찰의 구형보다 2배 가까이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연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한 성명서를 발표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박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 원보다 2배 가까이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부동산 매각이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박 시장의 성명서가 허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명서가 추측이나 강한 의심으로 작성됐고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소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어 박 시장이 성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표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며 성명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박 시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시장이 과거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1심 판결 뒤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오늘 선고한 내용은 결정적인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추단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사필 규정을 믿습니다.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U20 월드컵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대표팀은 힘과 스피드를 겸비한 나이지리아에 주도권을 내주고 전반 내내 고전했습니다. 김준홍 골키퍼의 선방으로 여러 번의 실점 위기를 넘겼습니다. 후반에도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이어졌지만 두 팀은 끝내 골문을 열지 못하고 승부는 연장 승부로 이어졌습니다. 기다리던 골은 연장 전반 5분에 나왔습니다. 이승원의 코너킥을 수비수 최석현이 정확한 헤더로 연결하며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후 우리 선수들은 나이지리아의 파상 공세를 침착하게 막아내며 한 골차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준우승 신화를 일궈냈던 4년 전 폴란드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4강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준결승 상대는 이탈리아입니다. 8강에서 콜롬비아를 3대1로 따돌린 이탈리아는 최근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3회 연속 4강에 진출한 강팀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라플라타로 이동한 뒤 9일 새벽 6시 결승 진출 티켓을 놓고 이탈리아와 맞붙습니다. 8강에서 연장 혈투를 펼치고 이번에도 상대보다 하루를 덜 쉬는 우리 대표팀에게는 4일간의 체력 회복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위르겐 클리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6월 A매치에 나설 국가대표 23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황희찬 등 해외파 주축 선수들이 그대로 포함됐고 김민재는 군사훈련, 김영권과 김문환은 부상으로 제외됐습니다. 포르티모넨스의 박지수와 FC 서울의 김주성, 제주의 안현범 등이 수비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울산의 미드필더 박용우와 벨기에 hen트에서 뛰는 홍현석도 처음으로 대표팀에 발탁됐습니다. 공격수로는 황의조, 조규성, 오현규가 발탁됐고 울산의 주민규는 발탁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폐막한 가운데 우리 대표팀은 남자부에서 4회 연속 종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남자 54kg급의 박태준과 58kg급의 배준서, 87kg급의 강상현이 정상에 오르는 등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를 따냈습니다. 박태준은 대회 남자부 MVP로 선정됐습니다.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제1육상장 전천후 육상트랙이 오늘 준공됐습니다. 전천후 육상트랙은 비가 오는 날에도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막구조물이 설치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같은 날 난항을 겪고 있는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연석회의를 열고 현안 해결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충청권 4개 시도와 유치위원회는 대회 주최기관인 국제대학스포츠연맹 및 대한체육회 등 기관과 충분한 협의 없이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갈등을 빚었습니다. 오늘 동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 현충일이자 절기 망종인 내일은 동해안에 이어서 내륙에서도 낮더위가 나타납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6도로 오늘과 비슷해 여전히 예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지만 광주는 27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기온이 2, 3도가량 높겠고요. 강릉은 29도까지 올라서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구름만 다소 진한 내륙과 달리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60mm, 전남 남해안에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오후 한때 경기와 강원, 경북 지역에는 요란한 소나기 예보가 있는데요. 예상되는 양은 5에서 40mm로 지역 간의 편차가 크겠고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거나 우박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은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17도, 대전은 16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8도, 강릉은 29도까지 오르면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전국적으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날은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